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던 순간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넌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된다. 경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둘러싸더니 거칠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출신이 라트비아라고.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만한 태도로 그녀를 심사실로 끌고 간 경찰은 어머니마저 출국을 금지시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고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5분 후 한국 대사관의 개입으로 그녀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자 프랑스 경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담당 관리자가 직접 나서 정중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라트비아의 작은 마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은 언제나 저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하지만 어머니의 술 취한 모습과 집안을 가득 채우던 긴장감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죠. 저는 그곳에서 에리아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일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길게 유지되지 않았어요. 곧 술병을 다시 찾게 되고 저는 구석에 숨어 어머니의 분노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낡은 집 중 하나였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온 집안을 춥게 만들었죠. 그럴 때마다 이불을 더 단단히 끌어당기며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차가운 손가락 끝을 호호 불며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리듯 수군거릴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행복한 주말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가슴 한편이 쓰라리게 아파왔어요.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 일 이후 더 깊이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졌고 가끔은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이웃집 정원을 가꾸거나 심부름을 해주며 작은 돈이라도 벌려고 노력했어요.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기뻤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보며 이곳을 떠나는 상상을 했어요. 어딘가 더 따뜻하고 더 밝은 곳으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별빛의 소원을 빌면서 눈물을 삼켰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간절한 염원이 몇 년 후 현실이 될 거라는 걸요. 13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술을 끊기로 결심한 거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수없이 이제 그만 마실게라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술병을 싱크대에 비우시던 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며칠 동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시는 어머니의 의지는 놀라웠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존경심이었죠.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셨어요. 마을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자리를 구하셨고,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저녁 식탁에는 조금씩 다양한 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곳에서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체념과 현실직시의 톤이 가슴을 저몄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라트비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몇 주 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급여도 라트비아보다 몇 배는 높고 복지 혜택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보았어요. 너무 멀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었죠. 너무 멀고 언어도 전혀 달라서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최소한 그곳에서는 기회라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몇 주간 우리는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한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곳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들, 발전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라는 단어가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결국 저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함께라는 그 확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한국행을 목표로 재편되었어요.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셨고 저는 학교 공부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며 웃음꽃을 피웠죠. 어색한 발음으로 첫 한국어 단어들을 따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따뜻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감정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그 달콤한 기대감을 말이에요. 16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옷장만한 크기의 방이었지만 라트비아의 낡은 집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말고는 아는 한국어가 거의 없었기에 의사소통은 몸짓과 표정에 의존했어요. 의사소통은 몸짓과 표정에 의존했어요. 손님들의 빠른 말투에 당황하고 주문을 잘못 받아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처음 한국어 문장을 완성했을 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그 작은 성공의 순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들은 모든 단어를 적어두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향수병이었어요. 밤마다 라트비아의 하늘, 익숙한 거리, 그리고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더욱 외로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친 날에는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식당에서도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한 친구가 다가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그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의 세계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학교 성적도 중상위권으로 올라섰어요. 어머니도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한강에서 즐기는 소소한 피크닉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은 점점 낯선 나라에서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바뀌어 갔어요. 18살 생일, 어머니는 한국 국적 신청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라트비아의 기억,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짧지만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니까요. 국적 취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 한국어 능력 시험, 면접,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힘을 내며 한 단계씩 나아갔어요. 어려운 한국어 문법을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은 고된 동시에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퇴근 후 피곤한 어머니께 그날 배운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가끔은 함께 공부하기도 하셨어요. 드디어 20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간단한 의식이었지만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새로운 여권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해 전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안고 떠났던 그 여정이 이제는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국적 취득 후 저의 삶은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오랜 공장일로 허리가 안 좋아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니는 칼국수 가게를 열어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고향에서 자주 해먹던 수프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은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요리 실력을 알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라트비아 전통 수프와 한국 칼국수를 접목한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고 이웃들에게 맛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받았죠. 반년간의 준비 끝에 서울 외곽의 조그만 상가의 알리나의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초반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도 많았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스타일로 재해석한 해물 칼국수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23살이 되던 해 우리의 작은 가게는 지역 맛집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을 책임지고 저는 홀과 경영을 담당하는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이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어머니, 춥고 낡은 라트비아의 집,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시작했던 한국에서의 첫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서 막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죠. 국제 전화였습니다. 파리생 루이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오래전에 지워진 단어였어요. 1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저희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프랑스에서 중환자실에 있다니 어머니의 첫 반응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니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버지가 위급하다는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의 깊은 고민 끝에 프랑스행을 결정했어요. 가게는 어머니가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여권을 잊지 말고 프랑스에서는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과 시차로 정신이 흐릿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궁금해 서둘러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여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건네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라트비아 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심사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을 부르더니 제 여권을 보여주며 뭔가 속삭였고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들어서자 또 다른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위조가 아닌지 물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모든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최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동유럽 출신 난민들이 많다며 제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제 가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들은 조사가 끝난 후에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앞서 만난 심사관들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한국으로 이주한 과정, 국적 취득까지의 여정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트비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귀화까지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어요. 또한 제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여권 외에 국적 취득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말하자 그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선언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한 통의 전화를 허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한국어로 응대해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프랑스 입국 심사에서 여권을 의심받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둘러 들어오더니 무언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한 직원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이 제 신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존중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석방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김민수 영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왔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김 영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저에게 프랑스 측이 여전히 제 한국 국적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위조 여권 사건이 많았다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대사관에서 공식 문서를 준비 중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프랑스 측에서는 추가 증명을 요구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는 여러 경로로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두 기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직원이 오늘 밤은 공항 내 임시 숙소에서 머무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밤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사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예정이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임시 숙소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다고 느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이렇게 심하게 도전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불빛이 제 복잡한 심정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생각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일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로 밤은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확히 8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제 프랑스 직원과 함께 김 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김 형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강하게 저의 신분을 의심하던 프랑스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김 형사님은 어젯밤 한국 외교부와 프랑스 외무부 간에 긴급 연락이 오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대사님께서 직접 프랑스 측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셨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직원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불필요한 지연과 의심에 대해 프랑스 정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으며 즉시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했어요. 그가 제 가방과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권을 받아들고 보니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직원이 공식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문과 함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한 보상으로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상황이 급반전된 이유에 대해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밤늦게 한국의 대기업이 프랑스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한국 국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측에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대사관 차량에 오르자 비로소 파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보였고 센강을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건물들, 다른 상황이었다면 감탄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온통 아버지에게 가 있었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은 저는 즉시 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무사히 입국했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 40분 후 차는 생 루이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호사를 따라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문 앞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위험했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의식도 돌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흰 커튼으로 구분된 병상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니 간호사가 세 번째 병상을 가리켰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10살 때 기억 속에 건장했던 모습과는 달리 창백하고 말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 발소리에 서서히 눈을 뜨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상상해왔던 말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아버지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그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나인지 물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분노, 원망, 슬픔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측은함도 느꼈습니다. 네, 저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도 그 손을 잡아드렸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말할 자격이 과연 아버지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잘 지내시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왜 하필 한국에 가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는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한 과정,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금은 작은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줄은 몰랐다며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저는 병원과 호텔을 오가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가 라트비아를 떠난 후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프랑스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왔고 새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선택한 길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10년 만에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놀랍게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의 몸 상태를 물으셨고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기 직전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면 한국에 와보는 건 어떨지 물으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제안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그래도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 같은 사람까지 받아들여 주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고 강해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용서와 화해는 가능한 것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국적을 의심받던 순간,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그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서류상의 한국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결과 아버지가 당분간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요양하기로 한 거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시작된 여정, 한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재회까지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곧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우리 가족의 비행기는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